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2회차 8월의 시험본 유통관리사 문제 중에서 유통물류 일반 과목, 즉 1과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그 상자 괄호 안에 알맞은 유통기간에 창출하는 가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사과를 산지로 직접 가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집 근처의 편의점에서 구매하였다면 지금 여기는 그렇죠, 장소적 가치가 되겠죠. 1번과 5번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직접 가서 장소적 가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다른 장소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품은 직접 전달하는 역할과 서비스를 우리가 장소적 가치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1인 가구인 A씨가 묶음이 아닌 낱개로, 즉 많은 양이 아닌 조금 나눠서 이렇게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가 형태적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찾아낼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유통을 통한 가치 창조가 몇 개가 있죠. 장소의 가치, 형태의 가치, 탐색의 가치, 거래 횟수 감소의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장소의 가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장소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유통업체가 중간에 다른 장소로 전달한다는 기능이고요. 형태적 가치는 제조업체는 소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데 비해서 소비자는 하나씩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형태의 불일치를 갖다가 해소시켜 준다라는 뜻이고요. 탐색의 가치는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때 제조업체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직접 탐색하고 광고, 판촉, 전달해야 되므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소비자는 각 제조업체로부터 물건을 직접 구매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번거로움, 이런 문제점을 갖다 해결해 준다라는 내용이 탐색의 가치입니다. 거래 횟수의 감소의 가치는 소비자와 제조업체 사이에 유통업체의 참여는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로 인한 거래 횟수를 줄여서 비용 감소와 고객 만족도를 증진시킨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온 김에 하나 알아두시고요. 원래 다른 데서는 소유의 가치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소유의 가치는 정의할 때 보시면 정의가 내가 가진다 이 뜻이 되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아래의 글상자는 괄호 안에 들어갈 유통의 기능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유통의 기능을 보시면은 괄호는 유통경로상에서 수행되는 유통의 기능 중에 거래 및 물리적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조하는 것으로서 상품을 품질 수준에 따라 분류하거나 규격화하는 것, 그래서 거래나 물류가 원활하게 되는 기능을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렇죠, 표준화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규격화한다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품질을 규격, 통일시킨다, 이건 우리가 표준화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간단하게 보고요. 바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은 여기는 별표 한번 칠까요? 도매상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은근히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그렇죠, 5번입니다. 우선 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전부 다 옳다는 얘기죠. 자, 시장 확대 기능은 제조업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장 커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해 도매상에게 의지한다 라는 거,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재고 유지 기능, 도매상들은 제조업자로부터 재고 부담과 막대한 재고 부위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킨다. 그쵸?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 처리 기능, 다수의 제조업자에게 제품을 구매한 도매상들이 보다 많은 소매상들의 소량 주문을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이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정보 제공 기능, 고객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쉽게 파악하여 제조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얘기죠. 고객 서비스 대행 기능, 제조업자를 대신해 소매상들에게 제품의 교환, 반환, 설치, 보수, 기술적 조언도 합니다. 지금 기역부터 디귿까지 잘 설명하고 있어요. 미음까지. 이런 기능이 있구나 라고 봐주시고, 지금 이 안에서 좀 더 나누자면 제조업자와 소매상을 위한 기능이 나뉘겠죠.
뭐 예를 들면 제조업자를 위한 기능에는 시장 확대 기능, 그죠? 제조업자를 위한 기능. 그 다음에 고객 유지 기능이 있고, 재고 유지 기능이 있고요. 얘도 제조업자를 위한 기능. 그 다음에 주문 처리 기능도 있고요. 얘도 제조업자를 위한 기능. 그 다음에 시장 정보 제공 기능도 있고요. 얘도 제조업자를 위한 기능.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대행 기능. 이 제조업자를 위한 기능입니다. 그죠? 하지만 소매상을 위한 기능도 여러 개가 있어요. 구색 갖춤이 있고요. 구색 갖춤. 구색이라는 거는 종류를 맞춰준다는 얘기죠. 소매 단위 판매 기능, 소매 단위 판매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 및 금융 기능, 신용 및 금융 기능이라는 것도 있고요. 돈 빌려준다는 얘기죠. 결국엔 소매상 서비스, 소매 서비스 지원 기능, 그 다음에 기술 지원 기능. 뭐 이런 것들은 소매상을 위한 기능이 될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섞어서 내야 되는데 이번엔 다 제조업자 걸 냈어요. 답은 그래서 5번이다 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글상자 괄호 안에 있는 알맞은 상품군별 유통기구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기억은 대규모 생산과 소비를 소비하는 일반적인 소비용품인 공산품에 적합한 상품군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밑에는 니은은 최종 소비용 농산물 및 수산물과 같은 소규모 생산과 소규모 소비, 소규모 생산과 소규모 소비에 적합한 유통기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기억은 분산형, 니은은 수집, 중개, 분산형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분산형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에서 다양한 소비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는 형태를 얘기하고요. 보통은 소비자가 여기에 많이 들어가죠. 수집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밑에 수집형도 나오는데, 수집형은 여러 소매업자로부터 물건을 수집해서 도매상으로 유입하는 농수산물 같은 게 되겠죠. 중개형도 있죠. 중개형은 중개인이 거래만 해주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거. 지금 수집, 중개, 분산형은 수집과 위에서 얘기한 수집과 중개와 분산 모두 가져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답은 1번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유통산업이 산업 전반에서 가져오는 경제적 역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소비 문화를 발전시킨다. 자, 여기서 경제적 역할을 물어봤는데 지금 1번은 무슨 역할이에요? 그렇죠. 사회적 역할을 설명하고 있죠. 사회적 역할을 1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여기 유통구조의 효율화라든가 고용 창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 그리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2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역할에 해당이 되겠죠. 만약에 1번 말고 또 뭐 있냐? 1번 말고 그 소비문화 창달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번의 소비문화 창달이니까요. 그 다음에 풍요로운 사회의 공헌, 풍요로운 사회에 공헌한다. 그 다음에 물품을 원활한 촉진한다. 뭐 이런 것들이 유통산업이 사회적 역할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자,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유통업체의 발전에 관한 이론 옳은 거 됐습니다. 여기 별표 칠게요. 유통업체 발전 이론은 여러 개가 있지만 시험 문제가 다 나옵니다. 골고루. 자, 아코디언론은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가격과 마진이다. 아니죠. 상품 믹스죠. 상품 믹스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1번 틀렸다. 소매 차륜 이론은 상품 믹스에만,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한정사가 나오면 거의 그게 답이에요. 얘가 1번과 2번이 지금 섞였네요. 얘는 가격과 마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2번도 틀렸고요. 수명주기 이론은 진입, 발전, 쇠퇴가 아니라 도입, 성장, 성숙, 쇠퇴 4단계로 이루어진 거죠. 3번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진공지대 이론은 소비자 점포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공지대 이론은 기존의 소매업태가 다른 유형의 소매업태로 변화할 때 그 빈자리, 그 진공지대의 새로운 형태의 소매업태가 메꾼다라는 건데 소비자의 서비스와 가격에 대한 선호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업태가 등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변증법적 이론은 장점을 가진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한 경우에는 기존의 소매업태는 완전히 모방하는 전략을 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반합이죠, 여러분. 모방이 아니라 서로 다른 형태의 경쟁업체가 등장하면 새로운 업태는 그게 합쳐지는 거죠. 합쳐지는 역할을 하는 거지 여기서 모방한다? 그게 틀렸죠. 6번 문제 괜찮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은 아래 글상자의 내용 중에 변혁적 리더십과 관련된 거 찾아봐라. 이거는 약간 인사의 문제가 되겠죠. 자, 인사 문제인데 보시면은 변혁적 리더십 특징부터 우선 볼게요.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구성원의 만족을 중심으로 하고요. 리더의 멤버는 공통적으로 목표를 추구하고 비전을 제시, 자존감을 고취시켜주고 영감, 문제 해결 능력, 가치 내면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다음에 변화지향적 개인의 관심과 조언을 하는 게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거는 지금 볼까요? 기억, 그 다음에 리얼, 미음이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안전지향적과 규범, 그 다음에 법규를 강조하고 일탈을 감시한다. 얘는 뭐예요? 그러면 거래적 리더십과 좀 더 연결이 되겠다. 답은 그래서 3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인사 문제가 중간에 섞여 나왔습니다. 자, 8번 풀 요인 중에서 유통기업이 글로벌 시장 신규 시장으로 진입할 때 위험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풀이라는 게 나오는데 풀 방식이란 거는 우선 먼저 풀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글로벌 신규 시장을 진입하려는 유통기업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대의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춰야 하고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비즈니스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즉 국가적 차별성보다는 동질성과 이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소비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현지화 작업, 즉 풀 요인의 마케팅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요 작업을 갖다가 물어봤는데 위험 요인을 물어봤어요. 자, 통화 차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환율 차이가 나겠죠. 제약 조건도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적 차이 있다니까요. 우리 할랄 푸드 같은 거 있잖아요. 걔는 소고기,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다 해서 걔네들한테 무조건 팔면 안 되겠죠.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 나머지 4번과 5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읽어주시고요. 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여기 또 별표 한번 칠까요? 유통산업 구조의 요인 중에 하나의 유통정보 시스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협의 포스 시스템은 판매 시점에 어떤 상품이 얼마나 판매되었는가를 파악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맞는 얘기. 광의 포스는 판매 정보뿐만 아니라 나머지 발주, 재고, 배송, 매입 등 모두를 관리한다. 맞는 얘기. 전자데이터 교환은 기업 간에 주문을 하거나 대금 청구 또는 결제 등의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때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고객의 연관성, 구매 패턴, 구매 성향 이러한 정보들을 추출하는 과정. 마이닝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빼내는 과정을 얘기하죠. 맞는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ERP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전자문서 교환을 통해 실시간 처리할 데이터를 교환하는 시스템 아니죠. ERP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즉 회사 내부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얘기하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5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얘는 뭐냐? EDI, 전자문서 교환에 대한 내용이죠. 답은 5번. 자, 10번 문제입니다. 유통산업의 구조 변화 요인과 관련된 소비자 욕구, 그 다음에 형태적 변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소비자의 생활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맞는 얘기죠. 소비자는 욕구도 점차 다양성과 개성이 나타난다. 최근에 소비가 점점 개성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성화, 다양화되고 있는 거죠. 그
그다음에 외환 위기를 거치게 되면서 낮은 가격이면서 질 좋은 제품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가치, 맞는 얘기. 합리적인 가치 중심의 소비가 확산되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터넷 쇼핑이 각광을 받고 있다. 맞습니다. 소비자가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고급 소비 시장이 만들어졌지만 소비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발생되지 않았다? 아니죠. 오히려 고급 시장이 나오면서 소비 성향이 양극화가 이루어진 거죠. 답은 5번이네요. 결국에는 저가와 고가를 갖다가 선호하는 개인의 가치에 따라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을 갖다 서로 원하는 소비를 하면서 양극화가 발생한 거죠. 예를 들면 가치 중심, 개성과 다양성, 양극화, 온라인 소비, 방금 나온 웰빙과 윤리 소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소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조직의 직권화와 분권화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분권화가 유리하게 되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내용 한번 같이 볼까요?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분권화가 유리하다. 당연하죠. 업무의 특성이 정적이고 유동성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원래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성, 유연성, 기동성을 갖는 경우가 동적인 조직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형식이나 공식에 얽매이지 않는 경우에는 분권화가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나온 건 뭐예요? 정적인 경우에는, 그럼 정적인 경우에는 중앙 통제하는 게 낫겠죠. 유동성이 낮으면, 그죠? 즉 얘네들은 분권화가 아니라 뭐가 맞다고요? 직권화, 중앙 직권화가 맞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았고요. 조직 규모가 클수록 분권화가 유리하고, 당연하죠. 너무 비대해지면 의사결정에 대한 그 수행도가 떨어지니까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일수록 분권화 맞고요. 일관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낮은 경우에는 분권화, 맞아요. 일관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화고요. 그래서 보통 분권화의 유리한 조건은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낮거나 조직 규모가 크거나 변동성이 크고 환경이 복잡하거나 소유주와 경영이 분리해 있거나 인간성보다는 유연성이 중요시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번은 별표 치고요. 12번은 최근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상자에서 설명한 것, 옳은 것, 인터넷, 모바일, 오프라인, 즉 여러 개의 채널을 결합해서 고객의 편의와 기업의 실적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을 우리가 옴니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옴니 채널 별표 치고 암기해 주세요. 포스 시스템은 앞에서 나왔던 판매 시점 관리를 얘기하고요. EDI는 그저 문서 거래 표준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RFID는 주파수 식별 장치, 그러니까 RFID는 무선 주파수 식별 장치를 얘기하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그 태그 얘기하는 거죠. 태그. 자, SSU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SSU는 뭐 스마트 센서 유닛이라 해가지고 신호 감도를 변화시키는 디바이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착 가능한 다양한 센서들을 지칭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약간 기계적인 측면인 것 같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모바일이 더 들어가면서 O2O에서 옴니 채널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번입니다. 거래 비용 이론상에 거래 비용이 높아지는 경우를 고른 것을 찾아봐라. 이것도 별표 칠까요? 우리 거래 비용 이론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 높아지는 경우 몇 개가 있습니다. 우선은 먼저 문제 풀기 전에 제가 나눠볼게요. 인적 요인으로 보면 거래 비용이 높아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한된 합리성, 기회주의적 행동, 그죠? 기회주의적 행동인 경우에는 비용이 높아집니다. 무임승차 이론 같은 거. 자, 환경적 요인도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에는 거래 환경의 불확실성, 복잡성, 그 다음에 적은 거래자 수, 그 다음에 정보의 밀집성, 이걸 뭐라 불러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부르죠.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높아지겠죠. 거래의 특성정도 있습니다. 거래의 특성. 거래의 특성 면에서는 거래 특유의 자산이 존재하거나 큰 수요 변동이 크거나, 그 다음에 거래 빈도에 따라서 또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겠죠.
비용이. 자, 우선 3개를 봤는데 그래서 13번에 해당되는 게 몇 번이에요? 기억, 디귿, 리을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자의 수가 적은 경우 아까 해당이 됐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경우. 자, 그 다음에 거래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그죠? 그 다음에 거래 특유 자산이 많고 수요 변동이 큰 경우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적 계열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수직적 계열화는 이게 직접 통제하다 보니까 비용이 오히려 줄어들겠죠. 이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습니다. 수직적 계열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생산, 유통, 판매를 직접 소유, 운영하거나 통제한다는 건데, 그러면 원가가 절감되고, 절감된다는 건 비용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신속한 대응, 브랜드 통일이 가능합니다. 자, 하나 봐주시고, 그럼 미음 들어간 걸 지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정보의 비대칭성 같은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경우, 그런 경우 되죠. 근데 해당되는 지문이 없다 보니까 답은 그래서 3번으로 골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니은이 포함된 지문이 없죠. 지금 정보의 밀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아래 글상자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도 약간 인사 문제죠. 조직 내 개인 성과와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일정한 양식의 관리 시스템이다. 승진, 추가 훈련, 해고 등의 다양한 인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고용 결정이 정당성 및 인사결정의 법률 당위성을 결정한다 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타당성을 평가하려는 건 뭐예요? 그쵸? 승진, 추가 훈련, 해고도 결국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우리가 성과평가라고 불러요. 즉 어떤 성과를 평가해서 그 사람을 판단해서 나머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즉 옛날부터 우리 공무원들 보면 구급 몇 호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연차가 쌓이면 당연히 급수, 호봉이 올라가는 거, 이런 시스템 우리가 연공이라 불렀어요. 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 전통적 품질관리와 대조되는 식스시그마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고객 만족을 목표로 한다. 맞죠? 측정 지표로는 불량률을 쓴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식스시그마는 단순 불량률 개념이 아니라요, 품질 견함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통계적 품질 혁신 기법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100만 개 분의 3.4개의 그 불량 발생 확률, 즉 불량 발생률을 줄이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표는 100만 개당 결함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처럼 측정 지표는 불량 지표를 사용한다. 얘는 틀렸죠. 식스시그마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와 최적화 범위를 체크하고요. 그 다음 잠재적 문제까지도 한다. 그래서 DMAIC 단계, D단계에서 하는 게 뭐예요? CTQ라고 하는, 그죠? Critical to Quality, 품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걸 먼저 찾아내는 거죠. DMAIC 단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무통제를 유효하게 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이거는 회계 쪽이네요. 회계는 간단하게 나오고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자, 책임 소재가 명확할 것 당연한 얘기고요. 시정 조치를 유효하게 해야 되죠. 업적의 측정이 정확해야 됩니다. 업적 평가에는 적정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죠. 상식선에서 계획 목표가 관련자 일부에 의해 지지되고 있을 것.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부가 공유하고 전부가 적극 협력해야 되겠죠. 조직 구성원 전원이 참여해야 되겠죠. 답은 4번이다. 전사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자, 17번 아래 글상자에서 재원가 요소를 부과하거나 배부해서 산출하는 원가 가산 기준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트 플러스 방식으로 더 많이 알고 있죠. 계산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자, 직접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쳐서 직접 원가로 불러요. 맞는 얘기. 직접 원가에다가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제조 원가라고 불러요. 맞죠? 제조 원가에다가 우리가 판관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총 원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총 원가에다 이익을 합치면 판매 가격 다 맞네요. 답은 17번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암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공식이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얘가 계산 문제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그 다음에 ERP 품질경영 기사에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18번 물류 합리화를 위한 표준화의 대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우리 표준화라는 거는 전 분야에서 물류 표준화 대상은 여기 물류죠. 포장, 운송, 보관, 하역, 정보, 관리 표준화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표준화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라는 얘기거든요. 자, 트럭, 컨테이너, 철도 같은 운송 표준화. 여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운송에 대한 표준화.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번 창고나 렉, 팔레트 같은 보관 표준화. 맞는 얘기입니다. 하역 설비인 컨베이어, 지게차 같은 관리 표준화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 하역 표준화죠. 하역 표준화. 하역 표준화인데 관리 표준화로 잘못 설명되어 있다. 3번 틀렸다. 포장 치수니까 포장 표준화 맞고요. EDI 포스는 정보 표준화 맞네요. 그러면 관리 표준화는 뭐냐? 관리 표준화는 원래 뭐가 해당이 될까요? 관리 표준화는 그저 물유용어 아니면 물동량, 거래 단위,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겠다. 18문제 괜찮았습니다. 자, 19번 아래 글상자에서 해당하는 물류활동, 이것도 별표 칠까요? 물류 문제 중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배송 시 사용했던 포장재나 포장 용기를 재활용하기 위해 수거한다. 답은 여기서 나왔어요. 수거해서 다시 돌아오는 걸 우리가 회수 물류라고 불러요. 회수. 폐기는 말 그대로 그 사용하고 못 쓰게 된 걸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폐기. 여기도 역물류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1번, 2번, 5번이 그나마 역물류예요. 역물류. 그래서 찍어도 1번, 2번, 5번 중에 해야 되는데 반품은 말 그대로 반품 처리하는 거고요. 고객 잘못 배송됐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정상 제품으로 돌아오는 거. 폐기는 뭐예요? 못 쓰게 된 게 돌아오는 거. 회수는 지금 내가 교환이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회수되는 겁니다. 뭐 빈 용기 그리고 포장재 이런 거 회수되는 경우도 회수물류라고 부르죠. 근데 크게 보면 그냥 1번, 2번, 5번은 역물류로 그냥 엮어 놓습니다.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20번 아래 글상자의 기업 윤리와 관련된 CEO가 사원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하는 것,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자, 우선은 사별 차원 대화하면 안 되겠죠. 기억 맞습니다. 그랬더니 소고용 문제는 이렇게 맞는 게 있으면 나머지 아닌 건 지워버리세요. 위험한 노동을 강요하면 안 된다. 니은도 맞네요. 그랬더니 1번, 4번, 5번 중에 하나인데 부당한 인재 스카우트 있는데 이거는 타사입니다. 타사에 대한 타사에서 인력 빼오지 마라. 디귿 아웃. 그러면 5번 아웃됐고요. 4번도 아웃됐네요. 그럼 답은 1번으로 바로 체크가 됐습니다. 뭐 그 다음에 기술 노하우 절도. 얘는 어딜까요? 타사죠. 타사. 그 다음에 자금 횡령. 여긴 자사인데 자사에 대해서 회사채에 대해서 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거 말고도 고객에 대해서도 CEO가 주의해야 될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불량품 판매하지 마라, 부당한 가격 하지 마라, 허위 광고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21번은 여러분들 별표 치고요. 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그래서 발주 시점 우리가 ROP라고 부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ROP 자체는 조달기간 동안의 수요량 곱하기 리드 타임이죠. 그 다음에 안전재고를 더해주면 요게 리오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조달기간 동안의 수요량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지금 1개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우선은 여기서 아래 글상자를 토대로 발주 시점 수량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과거 1개월 동안의 판매량 600개래요. 30일 동안 600개니까 어떤 몇 개예요? 하루에 20개씩이죠. 20개. 여기서
20개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리드타임은 일주일 걸리고요. 리드타임이라는 건 주문하면 오는 시간이죠. 걸리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발주 주기가 또 7일이에요. 그럼 이걸 더해줘야 되겠죠. 7 더하기 7입니다. 그러면 14일이 되겠네요. 14일. 그 다음에 안전제고는 10개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80에다가 10개 더하니까 290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원래 안전제고도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어떻게 돼요? 그죠? 루트 리드타임 곱하기 표준편차 곱하기 안전계수인데 요거는 뭐 문제가 주어졌으니까 여기까지 볼 필요는 없겠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자가창고와 영업창고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가창고는 그래서 내 창고에 내가 만든 창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업창고는 말 그대로 내가 빌려 쓰는 창고죠. 그래서 가장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자가창고는 감가상각 이거 바뀌었네요. 그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억 아웃됐고요. 니은은 기술 진보에 따른 위험 높다. 요거 바뀌었죠? 지금 내 거니까 내가 투자하고 나면 그 시설이 오래되면 그 손해는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요. 자가창고는 여기도 반대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반대되죠. 지금 다 틀렸네요. 자, 그러면서 자가창고 중에서 충분한 물동량이 있으면 비용이 저렴하고 영업창고는 고비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나마 영업비용이 고비용이다. 그나마 좀 맞죠. 그래서 미음이 답으로 책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가창고와 영업창고 비교하는 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가창고는 말 그대로 내가 만든 내 창고예요. 그래서 기기 합리화도 가능하고 최저고 물건도 보관할 수 있고 노하우도 축적할 수 있고 종업원에 대한 절차를 뭐 책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창고 물량이 충분하면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뭐예요? 자가창고의 단점은 그죠? 계절 변동이라든가 성수기에 비탄력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기술 준비화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영업창고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전문업자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 설비 투자가 불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종업원 절차에 대한 직접 통제가 용이하다는 거, 기술 준비화에 따른 위험이 낮다는 거, 그 다음에 투자 비용 없다는 거. 단점은 뭡니까? 탄력성이 적죠. 그리고 치밀한 고객 서비스 어려움, 그 다음에 창고 설계가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책이 있어요. 책 한번 해보세요. 23번 문제부터 또 보겠습니다. 물류채산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비용 상충 분석은 이율 배반적으로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익을 중심으로 하여 비교 선택하는 방법이다. 자, 요거 말이 좀 애매하죠. 비용 상충 분석은 비용 간의 상충 관계를 비용 중심적으로 비교해서 가장 효율적인 조합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1번은 잘못 설명하고 있다. 비용 상충 분석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일률적인 계산 방식과 상황에 맞는 계산 방식 맞고요. 물류 원가로서 미래원가, 실제원가 사용한다. 총비용적 접근 분석에서는 총액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 다음에 개선이나 투자가 필요한 부분을 실시한다. 나머지는 뭐 맞는 얘기입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4번입니다. 제품에 적합한 운송 방식을 선택할 때 고려할 요일 중에서 직접적인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우선은 직접적인 특징과 직접과 그러면 간접이 있겠죠. 여러분들 직접은 제품의 수명이라든가 경제적 진부와 부패 속도, 가격, 그 다음 밀도와 역수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간접적인 특징은 일일 제품의 판매량, 매상고, 계절성, 그 다음에 고객 규모와 위치, 시장 점유율, 경합 뭐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닌 건 뭐예요? 고객 규모는 그죠, 간접이다.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유통, 이거는 세모칠게요. 25번 문제는 세모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암기할 수 없어요. 그죠? 뭐 2023년 6월 28일 법률 제 19117호
2022년 12월 27일 뭐 타법 개정 나와 있는데 어떻게 올 거예요 이거? 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가 진업조합 그 다음에 다음호의 각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7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1항은 점포의 시설 표준화 및 현대화, 2항 상품의 매매, 보관, 수송, 검사를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3항 주차장, 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4항 조합원의 판매 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5항 가격 표시 등 상거래 질서의 확립, 6항 조합원과 그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사업 및 정보 제공, 7항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장이 상가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요게 이 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거든요. 25번은. 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판매 촉진을 위한 공동사업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 암기 못합니다. 그냥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한 25문제를 풀어봤는데 제가 물류관리사도 지금 준비를 같이 하다 보니까 물류관리사는 한 과목당 40문제씩이죠. 25문제가 상당히 적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저한테 자꾸 유통관리사는 어디서 점수를 얻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1, 2, 3과목입니다. 1과목, 2과목, 3과목은 하면 늘어요. 하지만 4과목이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4과목은 기본만 유지하자. 그리고 나머지 1, 2, 3과목에서 꼭 내가 원하는 점수를 얻도록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2회차죠. 8월 시험 1과목 기출문제 특강 정리하고요. 다음엔 또 2과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